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뷰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뷰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뷰로컬 에디터 이기자입니다. 김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이김 기자 나왔습니다. 아니 이김 기자가 뭐예요? 아니 성이 이씨오, 또 한 사람은 김씨오, 이김 기자. 뭘 이기게끔 해주시고 이김 기자라고 말하세요. 저희 방송의 애청자이신 설재호 대표님께서 애둘러서 이김 기자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편집장 이겨먹는 기자들이라고 이김 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튼 저희 그래서 오늘 녹음 뭐 하나요? 오늘 저희 로컬 맥주 방송 세 번째인데요. 편집 회의를 방송의 형태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원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취재는 열심히 다니는데. 살려주세요. 별명만 이김 기자이지 실제 이기지는 못하고 있네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근을 흔들며 시작합니다. 2월에는 저희가 설 연휴가 있어서 많은 브루어리를 방문해보지는 못했어요. 두 군데를 다녀왔죠. 인천하고 충주를 다녀왔는데요. 인천에서는 계양로를 방문해서 그 계양로 맥주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맥주로 이름이 바뀐 칼리가리 브루잉 다녀왔고요. 또 계양로 맥주를 직접 추진하셨던 그 계양로 프로젝트의 이창길 대장님 만나고 왔고요. 또 계양로 맥주의 모델이 되셨던 분들도 만나 뵙고 왔죠. 굉장히 재미있는 취재였어요. 네, 충주에서는 블루웨일 브루어리에서 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달 1월 달에는 크래프트 정신과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연관성을 찾아봤다면 로컬 맥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건 바로 문화가 아닌가 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팟캐스트를 통해서 키백스를 개최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맥 이혜정 대표님과의 대담을 들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 방송에서는 크래프트 비어 씬에 대한 설명과 제1회, 제2회 키백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이제 2020년 8월 달에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팟캐스트로 이제 재생하고 살려낸 내용인데, 자, 새로 어저께 이혜정 대표님이 오셔서 또 그 다음 후속 내용의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올 5월에 열리게 될 제3회 키백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크래프트 비어의 역사가 2014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2014년이 벨기에와 미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맥주가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편의점에서 볼 수 있었던 외국산 맥주 10,000원에 4캔, 10,000원에 6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특히 벨기에 맥주들이 소개가 됐고, 그러면서 라거 맥주도 뭐 필스너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스타우트 종류가 있다. 그럼 IPA 같은 게 있다. 에일 맥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소개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새롭게 등장한 맥주들의 맛을 보고 열광한 밀레니얼 세대들을 중심으로 맥덕 열풍들이 불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크래프트 비어 열풍도 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은 뒤늦게 열풍이 몰아닥친 건데 그때 우리나라에 굉장한 맥주 변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지난 방송 중에 저 이 기자가 언급했듯이 2013년과 2016년에 우리나라 카스 이런 제품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크래프트 비어들도 우수한 성적들을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낳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맥주 문화의 분기점이 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 맛이 2014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변화됐다.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면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다. 사람들 소비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 맥주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맥주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맥주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편의점에 가니까 맥주가 있어서 전 사 먹기 시작해가지고. 저 알아요. 우리나라 맥주 문화는 폭탄주로 시작했습니다. 오, 그 진짜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두 분은 이제 편의점 맥주와 폭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이 방송에서 오늘 등장하지 않는 김혁주 발행인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편집장님의 나이를 알 수가 없다. 이분은 2000년 전에도 살아있던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 지난 방송 중에 댄싱 사이더 이대로 대표님을 편을 들어보시면 제가 고구려의 장관급 관직인 대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장면을 보고 저희 김혁주 대표님은 제가 고구려 때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폭탄주 문화가 등장하게 된 거는 보통 사람들이 폭탄주가 어디서 나왔냐? 폭탄이라는 용어 때문에 군사 문화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군부 독재로 여겨졌던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왜 군대 군사 문화 중에 폭탄주 문화가 있었냐면 당시에는 맥주가 고가품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맥주가 출시되었을 때도 맥주는 고가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슬픈 맥주 역사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맥주 역사는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군수물자 생산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맥주 생산이 시작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우고 그러니까 전선에 물자를 보내주기 위해서 다양한 식료품 중에 하나로 맥주를 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 맥주 생산을 위한 전진 기지로 조선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맥주가 생산이 되게 된 거는 일본 맥주가 군수물자로 생산이 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수물자로 생산된 맥주는 전선으로 가게 되는 거지 민간에 잘 풀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마시냐면 고위층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특권층들만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맥주가 지금으로 따지면 양주와 같은 가치?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었던 거죠. 외국에서는 물처럼 마셨다는데 우리나라는 고가품으로 시작을 고가품으로 했군요.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맥주를 마시는 문화 자체가 없었는데 군대는 군납 제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PX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있잖아요. 군대 내에서 판매가 되게 되면서 세금이 감면된 상태로 판매되는 주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PX 주류로서 맥주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나가 맥주가 비싼데 군대 내에서 맥주가 저렴한 거죠. 자, 그래서 군인들답게 빨리 마시고 취하고 깨고 근무에 나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폭탄주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맥주에 양주를 타거나 소주를 넣어서 마시는 폭탄주가 군사 문화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직장 회식 문화로 가게 되면서 폭탄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오, 저는 그냥 회식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건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부터 시작한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군사 문화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게 좀 얻어 걸린 거긴 하지만 우리의 맥주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맥주 문화 얘기를 하는데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된 게 제 기억으로는 88 올림픽 직후에 생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외국의 그런 소매점 문화를 필요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88 올림픽 때 직후부터 미국이나 일본의 편의점 브랜드가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편의점이 보편화되게 된 것도 이제 90년대 초반입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밤늦게 술 한잔 마시고 싶은 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다가 마시게 된 거죠. 1월, 2월 취재를 다녀보면서 느끼기에는 로컬 브루어리가 로컬 크리에이터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보통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로컬이라는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근데 로컬 브루어리들도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스스로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맥주 문화라고나 할까요? 오비 맥주와 카스 맥주로 만들어진 라거 맥주 중심의 맥주 문화가 그런 크래프트 비어 문화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데 라거 맥주가 기본이 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라거가 아닌 맥주는 굉장히 특이한 맥주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다니는데 한 사람만 까만 옷 입으면 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라거 맥주판에 에일 맥주가 들어오거나 라거 맥주판에 스타우트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독특한 맥주야. 색깔이 달라. 독특한 맥주야. 맛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라거 맥주가 만들어온 주류 맥주 문화가 맥주는 주류는 맞죠. 술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맥주 문화의 주류가 되어온 라거 맥주의 문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맥주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맥주는 강화도 조약 때 맥주가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강화도 조약이 우리로서는 되게 좀 자존심 상한 수치스러운 조약이잖아요. 한포 외교라고 해서 네. 무력으로 문을 열자 하면 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외교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고 서구 문물을 들여오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 사진에 보면 외국 선원이 같이 마셨거나 쓸모없어서 버렸던 병 같아 보이는데 맥주병을 안고 있는 조선인의 사진들이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개항기에 처음으로 우리한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맥주가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쯤 들어왔을 맥주는
추측컨대 에일 맥주가 아닐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항해하는 동안 잘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에일, IPA 맥주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맥주 문화의 주류가 라거가 된 거는 일본의 맥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라거가 주류가 되게 된 거거든요. 일본 기린 맥주가 먼저 들어오는데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일본 기린 맥주는 미쯔비시 재벌의 반개 회사예요. 기린 맥주가 처음에는 생산을 한 게 아니라 판매를 하다가 일본이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던 때, 그러니까 1931년에 중일전쟁을 벌리면서, 그래서 그 직후인 1933년에 우리나라에 일본의 대일본 맥주 주식회사가 조선맥주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기린 맥주도 우리나라의 맥주 공장을 설립을 하게 돼요. 동양맥주라는 회사 명으로 맥주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맥주와 동양맥주. 자, 이게 조선맥주에서 이후에 크라운맥주라는 맥주를 출시를 하게 되고, 동양맥주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오비맥주를 생산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일본이 맥주를 생산하게 된 상황이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일본도 한포 외교로 그 개항을 하게 된 그런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이 개항을 하던 당시가 전 세계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가장 고민하고 위험하게 생각했던 세력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면서 일본 맥주가 출발이 되게 된 거죠. 지금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머리가 아파지는 게 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폴레옹이 잘못해서 네. 미국의 맥주가 전파가 됐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잘못해서 우리나라에 라거 맥주가 들어온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남한과 북한이 갈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부동항을 확보하고 싶어 해가지고 뭐 북한 지역에 들어왔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남진 정책을 언제부터 펼쳐왔었냐면 17세기부터 펼쳐왔어요. 그러니까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남진 정책으로 오게 되는데 17세기에는 북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스웨덴과 주구장창 싸우는데 당시에 스웨덴이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방향을 돌리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 그래서 18세기에는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크림 전쟁, 왜 나이팅게일 나오는 전쟁 있잖아요. 그 크림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영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크림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편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아시아 대륙에서 부동항인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됐는데 러시아의 남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문도 점령 사건입니다. 1885년 네. 19세기 말인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에 질세라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사할린과 지금 홋카이도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의 영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혼슈, 그 큰 섬 혼슈까지만이 일본의 영역이었는데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일본도 북진 정책을 펴게 돼요. 그때 홋카이도로 일본이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주시키려면 필요한 게 당연히 산업이 있어야 되겠죠.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인 삿포로에 삿포로 맥주가 그때 설립이 되게 돼요. 홋카이도 북진 정책의 상징적인 게 붉은 별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삿포로 맥주를 보시면 빨간 별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삿포로 맥주를 빨간 별이 그려져 있다고 빨가타라는 말인 아카, 빨간색을 아카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최초의 맥주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북진 정책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등장하게 된 맥주가 바로 삿포로 맥주였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바다를 가보면 빙산이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추운 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생산하기 쉬운 맥주의 종류가 바로 라거였던 겁니다. 일본의 대중 맥주가 라거로 정착이 되게 된 거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맥주의 전신을 조선 맥주와 동양 맥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선 맥주의 전신은 대일본 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도 다양한 맥주 회사들이 설립이 됐는데 이게 거의 전쟁이 계속 치열해지게 되면서 관 주도하에 통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맥주 회사들이 대일본 맥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사히, 뭐 에비스 뭐 이런 맥주 회사들의 전신이 그리로 다 통합이 되게 되는 거고 다만 재벌이 운영하고 있었던 기린 맥주 하나만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선 맥주로 들어오게 된 게 대일본 맥주였고 기린 맥주가 동양 맥주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거 맥주가 주류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인천에서 만들었던 계양로 맥주도 좀 상징성을 가지겠네요. 왜냐면 강화도 조약으로 맥주가 처음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게 인천으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바로 이제 계양장, 그렇죠. 계양로죠. 네, 거기서 처음 들어왔고 이창길 대장님은 계양로 라거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지역 맥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지역성을 가지고 또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맥주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라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계양로 맥주가 이제 라거 맥주인데 지금은 없어진 크라운 맥주를 상기하게 하는 맥주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양로의 맥주 맛이 보편적인데 좀 달랐거든요. 지금 현재 맥주 판을 보면 카스, 테라 이렇게 해서 양분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스 맛도 아니고 테라 맛도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양로가 워낙에 레트로한 것들을 많이 재현을 해내니까 혹시나 크라운 맥주를 오마주한 건 아닐까? 그래서 직접 제가 물어봤죠. 크라운 맥주를 다시 만든 거냐? 그런 맥주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넘겨짚은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크라운 맥주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검색을 해보면 이제 전설의 맥주라 직접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게 오비 맥주에 비해서 좀 톡 쏘는 맛, 좀 씁쓸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홉이 들어가면 씁쓸해지고 톡 쏘는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비 맥주에 비하면 그런 독특한 맛을 살리고자 했던 건데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오비 맥주는 맛있는데 크라운 맥주는 맛이 없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던 거예요. 그럼 씁쓸한 맛이 나는 라거였던 건가요? 네네. 홉의 향이 있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크라운 맥주는 사람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2015년인가에 특별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라운 맥주는 나중에 하이트 맥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하이트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 맥주 시장을 놓고 보면은 90년대 초반까지 오비 맥주와 크라운 맥주로 양분이 돼 있었고 제3, 제4의 맥주는 등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항상 보면 55대 45로 오비 맥주가 선점을 하고 있었고 크라운 맥주가 뒤처지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크라운 맥주 시장 점유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1988년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소비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를 보이면서 등장하게 된 게 뭐 어디였냐면 커피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커피 믹스 생각하시면은 뭐 떠오르세요? 맥심. 맥심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용어가 민심은 천심, 라면은 농심, 커피는 맥심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와우. 진짜 고인물 인증을 하네요. 엄청난 캐치프레이즈네요. 네, 커피 믹스한 맥심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커피 믹스의 원조는 맥스웰 하우스입니다. 오. 뭔가 진짜 이걸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모시고 온 듯한 이 느낌은 뭐죠? 맥스웰 하우스 못 본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시판되고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로고 이렇게 흰 글씨로 맥스웰 하우스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커피 믹스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전에는 다방 커피라고 해서 둘둘둘이라고 혹시 아세요? 커피 2스푼, 프림 2스푼, 설탕 2스푼 이렇게 해서 네. 그 비율을 조절을 해서 커피 2스푼, 프림 3스푼, 설탕 안 넣으면 라떼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네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커피 중에 아인슈페너. 네. 네, 아인슈페너가 보면 생크림을 넣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생크림이 없었기 때문에 생크림 대신 아이스크림을 넣었습니다. 네. 그것도 맛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아이스크림 안에 생크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뭘 넣냐면 투게더. 투게더를 이제 한 스푼 크게 떠가지고 커피 위에 얹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비엔나 커피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먹던 아인슈페너가 덜어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기도 하더라라고 해서 비엔나 커피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던 때였거든요. 자, 얘기가 좀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뭐로 등장했냐면 커피 문화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후에 커피 한 잔, 그전에는 숭늉을 마셨는데 커피로 문화가 바뀌게 된 거고요. 커피의 브랜드가 굉장히 다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샹카.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당시에 샹카 커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어느 시대 분이신지. 제가 원래 옛날 자료들을 많이 읽고 수집한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잠재 의식 속에서 이렇게 소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을 했고, 그게 이제 맥주로도 등장을 하게 됐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드라이 전쟁이라고 해서 슈퍼 드라이가 등장을 하면서 일본 맥주 판도가 막 바뀌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올림픽 때 전후에서 슈퍼 드라이가 잠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가 서로 점유율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대중의 입맛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맛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브랜드 전쟁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크라운이 일대 마케팅 대변역을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크라운 맥주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하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면 하이트 광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첫 그 광고가 갑자기 맥주병이 빵 하고 따지면서 폭포수처럼 맥주가 날아가면서 150m 안반 천연수 화이트 이렇게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예, 거기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150m 안반 천연수를 넣은 맥주라서 시원하고 맛이 좋다. 라고 하는 라거의 특징을 확 살리는 광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크라운이라는 그런 브랜드 나에 삭제해버리고 하이트라고 해서 새로운 맥주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오비 맥주는 150m가 아니라 200 몇십 미터 안반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맥주였대요, 당시에. 근데 더 좋은 물을 쓰고 있었는데 150m 안반 천연수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좋은 물로 만든 시원한 맥주라는 걸 알게 해줬고요. 하이트 맥주는 이후에도 계속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시원할 때 맛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라벨지에 하이트 로고가 시원해지면은 색깔이 선명해지는 와. 그런 인쇄공법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이 맥주를 시원하게 해서 마시도록 해서 하이트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술은 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시원한 그 그늘진 곳에 맥주나 소주를 쌓아놨다가 한 병 주세요 그럼 가져다 줬거든요. 여름에만 냉장고에 맥주를 넣었다가 줬거든요. 그전에는 주류 냉장고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쓰는 가정식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식당에서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맥주 대전이 펼쳐지면서 주류 냉장고들도 주류 회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패널 파동이라고 해서 분노한 소비자들이 오비 맥주를 사다가 깨버리거나 하수구에다가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이트 맥주가 그때 오비 맥주를 누르고 맥주 하면 하이트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가 1992년, 93년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그 두 개의 맥주 세력이 하이트 쪽으로 기우는 걸로 이게 보였으나 그때 갑자기 맥주 시장을 탐내고 있었던 다른 주류 회사가 맥주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진로입니다. 진로가 카스 맥주를 출시를 하면서 대거 맥주 시장의 제3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식당 가서 맥주 주세요 그러면은 식당 이모님이 카스를 그냥 가져다 주잖아요. 네.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94년도만 해도 카스 맥주는 진짜 마이너 중에 마이너, 지금으로 따지면 크래프트 비어 같은 위상을 가진 희귀한 맥주였어요. 슈퍼에 가면 없었어요. 슈퍼란 표현 쓰니까 좀 이상하다. 아, 그런가요? 예, 마트에 가면 없었어요. 편의점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그 좀 약간 힙한 느낌의 그런 음식점이나 술집에 갔을 때만 카스가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힙한 맥주였군요. 네, 힙한 맥주였어요. 그래서 카스 맥주가 당시에 마케팅 그 타겟으로 노렸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즘은 이런 말 안 해. 여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놨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세대, 지금으로 따지면 X세대의 전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취하려고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즐겼던 거죠. 이분들의 특징은 소득 수준이 중산층 정도, 당시 기준으로 연봉 3천에서 4천 정도, 당시 기준으로 그랬던 거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 5천에서 7천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장, 차장, 부장급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에서도 와이프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해요. 당시에 맥주 문화는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술 없나? 이러면 어머니께서 술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따라주는 형태의 가정 내 술 마시는 문화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피족들은 아내와 같이 건배를 하면서 술을 즐겨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마시기 편한 주류, 부드러운 주류, 그래서 도수가 낮은 맥주를 선호했던 겁니다.
자, 카스가 마케팅을 참 잘한 게 그 사람들은 메인스트림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김 과장이 시켜보지 라고 하면 김 과장이 카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윗세대나 더 젊은 세대에게 카스를 전파하는 앰베서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시작된 카스 열풍이 지금까지 오게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맥주의 주류는 카스인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비 같은 경우에도 반격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뒤져보시면요. 박중훈 씨가 랄라라 라거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찍은 게 있는데요. 랄라라 하면서 트위스트를 추면서 랄라라, 오비가 라거였으니까 오비 라거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랄라라 라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광고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비는 그 약세를 서서히 만회해가는 형태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카스 맥주가 마케팅을 잘하면서 등장을 하고 인기를 몰아오긴 했지만 결국은 모기업인 진로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오비 맥주에 인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나라는 3대 세력이었으나 다시 2대 세력으로 줄게 되면서 결국은 동양 맥주와 조선 맥주가 전신이었던 오비 맥주와 하이트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아있게 된 거고요. 하이트 열풍이 이제 끝나버리니까 지금은 테라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소비자층을 계속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인더스트리얼 맥주, 기성 맥주는 카스테라가 이제 계속 양대산맥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계양로 맥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크라운 맥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크라운 맥주의 그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크라운 맥주로 검색을 하시면요. 옛날 크라운 맥주 로고를 그대로 쓴 크라운 호프라고 등장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맥주 맛을 보질 않아서 옛날 크라운 맥주의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크라운 맥주에서도 카스 생맥주를 팔지 않을까요?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는데요. 독자적으로 생산한 그런 생맥주를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른 맥주들과는 좀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저희 이런 동네에 생각이 하나 있는 걸 봤는데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맛이 있으면 불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술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까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크래프트 비어 유행을 끌어온 거는 히피 보헤미안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무슨 족이셨죠? 여피족. 예, 여피족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크래프트 비어를 소비한 층이 보보스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헤미안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일정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산층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그 미국에서 좀 진보적인 움직임들을 이끌어냈던 세력들이 크래프트 비어를 많이 소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헤미안은 사실 작은 문화에서 시작을 했지만 80년대가 지나면서 주류 문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히피를 유지한다고 해서 보보스족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보보스족은 소비하는 물건과 이미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투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을 해나가는 좀 그런 세대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브루어리가 지역 맥주를 차용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들을 보헤미안이 그런 뭔가 소비를 하는 패턴들과 일치를 하면서 보스족이 하면서 이제 그 크래프트 비어 문화가 확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과 주류 문화, 그러니까 주류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역사나 이런 세대에 따라서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 좀 재미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탭하우스 저희 F64 취재 갔을 때 변성진 대표님께서 로컬은 문화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기도 했잖아요.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로컬은 문화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봐가지고요. 그 브런치를 들어가서 이제 로컬 문화나 아니면 이제 로컬 브루어리 관련된 글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국맥주문화협회 칼럼니스트라고 적혀 있는 이제 유난샘이라는 그 분이 로컬 문화가 왜 로컬 맥주에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있는 문구를 좀 인용을 해봤어요. 한국 수제 맥주는 기존의 산업들이 어떻게 정착했고 성장했는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맥주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연대하고 사회 문화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맥주라는 카테고리를 문화적 영역으로 엮는 업계 간의 암묵적인 문화 카르텔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맥주 생산자들이 문화적 창조자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제 글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이 얘기를 보게 되면 그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는 어떤 그런 공동체 문화도 형성을 할 뿐만 아니라 로컬 문화랑 연대를 했을 때
그 지역의 브루어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화적 창조자로 거듭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아까 로컬 브루어리하고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문화적 창조자로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맥주를 만드는 일이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맥주 브루어리들 역시 로컬 크리에이터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드나무 취재 갔을 때 박병윤 양조팀장님께서도 이 크래프트 비어에 대해서 취향을 만들어내는 맥주라고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를 만드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취향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점에서는 확실히 로컬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셨고요. 또 보면은 로컬 브루어리들이 대부분 맥주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서 맥주 문화를 전파하면서 또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셨어요. 특히 크래프트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맥주 이제 스스로를 로컬 브루어리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윤수구 본부장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어 샤워라는 맥주 축제도 여셨고 그 B급 영화제 또 직접 진행을 하셨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를 접목한 행사들을 통해서 맥주를 알리려는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안타깝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진행은 못하고 계셨다고 했었거든요. 맥주 문화가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적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는 독일에서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옥토버 페스트라고 해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축제긴 한데요. 이게 2017년 기준으로 약 2주간 열리는 축제에 맥주량만 7,500만 리터가 소비가 된 축제라고 합니다. 총 방문객은 6,200만 명으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수들이 2주 동안 방문을 했다고 해요.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이게 그 독일 맥주 문화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고 보면 이때 판매되는 맥주가 미넨산 맥주만 판매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너나 호프브로이, 파울라너, 하커푸쇼르, 아이고 발음이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네, 레벤브로이, 슈파텐까지 이제 6개의 브루어리의 맥주를 판매를 하고요. 이제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독일어로 10월이라는 얘기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 1일 정도까지 열리는 축제고요. 이 맥주 축제가 언제 이제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이 한 2개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3월 맥주를 이제 10월에 먹는다고 해서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그 미네는 이미 16세기 때 라거 계열 맥주를 유행을 시켰다고 그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맥주를 장기간 숙성을 시켰지만 그 여름에는 맥주를 양조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잖아요. 이렇게 발효를 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맥주가 살균 기술도 발달도 안 되고 보관 기술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봄에 도수가 높은 맥주를 만들어서 그게 계속 아껴서 여름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맥주가 어쨌든 많이 남잖아요. 근데 이 맥주를 버릴 순 없고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10월에 먹는 메르첸이라는 맥주가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맥주를 다 털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0월에 거대한 축제가 열리는데 이제 그것을 옥토버 페스트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1810년에 바이에른 왕국 루트휘비 왕자가 인접 국가인 테레제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왕자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기념하면서 경마대회를 열었대요. 근데 그때 열렸던 경마대회 장소가 지금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 그 장소라고 합니다. 루트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미넨의 이제 4개 지역에서 나는 맥주와 음식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이제 1819년에 매년 열리는 축제로 전환이 되었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 옥토버 페스트가 좀 재밌는 게 바이에른의 민족성을 단결하는 데 좀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좀 선동하는 그런 형식으로요. 그래서 독일 혁명이 끝나고 그 1850년에 테레지엔 비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 장소인데요. 그 여기에 바바리안 여신상을 세우고 이 축제는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뭔가 확립해주는 그런 장치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와 문화가 맥주 축제와 연관이 되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하는 뭔가 그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과 연관을 좀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문화가 이제 막 생기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은 그 외국 정도의 규모도 규모인데 그런 의미를 담는 것도 조금은 더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F64의 변성진 대표님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비어 축제 중에 정말로 로컬을 담고 있는 곳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부산의 와일드웨이브의 김관열 대표님도 그 각 브루어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규정을 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맥주가 지역에서 어떤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표현해 가면서 그 지역의 로컬 맥주 문화가 이제 점차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중인 건데 외국은 이런 게 이제 일상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릴라 브루어리도 대표님이 이제 외국 분들이셔서 그런지 이제 크래프트 비어가 뭐 퇴근하면서 한잔하고 뭐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한잔하는 그냥 진짜 생활에 녹아있는 모든 생활 패턴에 녹아있는 맥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외국에서의 그 크래프트 비어가 생활이라는 그 인식을 한국에 직접 가져오셨잖아요. 네네. 특히 그 두 분의 대표님은 영국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일이 많이 발달한 국가답게 맥주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특히 그러니까 맥주뿐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펍 문화가 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간이고 여기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퇴근길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뭐 얘기 한두 마디 하고 술 한 두 잔 먹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특정 장르 공연이나 뭐 퀴즈 행사, 특히 이 영국 같은 경우에 축구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관람까지도 이제 발달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각 지역의 브루어리가 그 펍 활동을 하면서 그 동시에 사랑방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매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옛날에 보면 막걸리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역 사회 이야기들도 양조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거기서 뭐 꼬맹이들끼리 만나서 뭐 그걸 같이 먹고 뭐 집에 얼큰하게 취해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역 사회 사랑방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들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한국만의 그 크래프트 비어 문화가 좀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로컬에서도 맥주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축제 같은 그런 행사들 이런 형태 그리고 그 로컬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로컬 브루어리가 참여하거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면서 열리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성숙할 때쯤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축제도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녹음되어진 이혜정 대표님과의 그 방송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랜선 문화, 그러니까는 꼭 이 페스티벌 장소에 오지 않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도가 키백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에 있는 맥주 원부자재 회사들과의 미팅으로 그렇게 연결하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컨벤션이 발전하게 되면 페스티벌도 랜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옥토버 페스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유사한 형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번 키백스에서 현장에서 맥주를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맥주 문화, 맥주 페스티벌을 또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1월과 2월 진행했던 로컬 맥주 특집을 마무리 지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진행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어서 좀 재미있기도 했고요. 또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는 크래프트 정신이 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 저항 정신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근데 막상 취재를 다녀보니까, 그냥 딱 저항 정신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지점?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역시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로컬은 진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저도 맥주를 통해서 로컬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맥주 문화나 양조장이 원래부터 있던 되게 오래된 고유한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식된 낯선 문화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낯선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문화적 적응과 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맥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과 또 지역 간에 소통하는 자리로 브루어리가 또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월달 키백스 취재를 통해서 뒷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백스 이후에 저희가 전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회정 대표님하고 방송을 마친 후에 저희 비로컬이 미디어 파트너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백스 때에도 현장에서 취재하고 많은 로컬 브루어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점 더 우리 생활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로컬 맥주, 크래프트 비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저희 특집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월에는 더 신나고 재미있는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팟캐스트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